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정호입니다. 자, 5월 2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수회담의 첫 성과가 나왔죠.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커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6개월 앞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말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엔 부담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사과와 감자 값은 1위. 금사과란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싼 생산비와 다단계 유통 구조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갖고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성과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이태원 특별법 없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좀 거부권을 좀 행사했던 법안인데, 자, 영수회담 이후에 합의가 된 거라서 첫 성과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이번 사안 관련해서 어떤 협치의 물꼬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특별법은요, 지난 1월에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여러 쟁점 사안들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이 됐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하면서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정해졌고요.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독소 조항 삭제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관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송치가 되었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는 특조위가 별도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도 삭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여야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견들 냈는지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언제인지도 사실 좀 멀 정도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특별법이 이제 가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영수회담부터 빈손회담이란 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협치 성과라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첫 성과라고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참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이 끝나고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빈손이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제 전격적으로 서로 원내에서 합의를 하고 아마 오늘 이 부분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법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여야 간에 수석
그 원내 부대표들이 그 같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떠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양보를 해준 부분이 있고 기간이라든지 위원장에 대한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양보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참 잘된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자, 국민들은 어쨌든 다 떠나서 이런 모습 좀 협치하고 사실 대화하면서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는 모습, 자, 싸우지만 말고 이런 모습 좀 기대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태원 이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 국민 중심으로 정치가 생각했고 국정이 국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진즉됐어도 됐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다, 뭐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양보했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일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수년 동안 길에서 이 어떤 진상조사를 바라면서 이 고생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좀 보면은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 의뢰를 자꾸 대통령도 독소조항이었고 민주당이 그거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사회적 참사 특위에서도 네. 이 조항이 다 들어가서 됐던 것이고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사참위에서 이 부분이 조항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게 말하자면 의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조문을 뒀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도 조금 한번 국민 중심적으로 돌아와서 하기 싫어서 꼬투리 잡는 그런 국정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성과로서 이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성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쟁점은요.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시끌시끌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들은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견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또 평행선을 쭉 달리고 있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일단은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상정해줘야 또 가능한 건데, 그래서 또 김 의장은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 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도 여기도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같은 당이지만 또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 좀 묘한 분위기가 좀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제 유종의미를 거둘 시간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합의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회의장 자리가 기계적 중립, 이거는 말하자면은 기계잖아요. 기계가 되면 안 됩니다. 적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렇죠. 기계적이지만 거의 기계식으로 무슨 그 AI에게 어떤 답안지를 넣으면 그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기계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국회의장의 자리는 뭐 입법부의 수장, 거기에 대한 책임, 책무, 그다음에 입법부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가장 수렴을 많이 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 의장의 역할 아니겠냐 하지만 정치적으로 봐서도요,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을 국회의장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회의장 자리 자체를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최수근 상병 특검 부분 국민들이 이거를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높습니다. 꼭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번 총선 민심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장한테 이거는 무슨 애걸복걸을 해서 통화를 해달라. 좀 상정만 해달라 이거거든요. 네. 과연 그게 맞나? 이게 민의 전당입니다. 행정부의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었을 때는 이거는 어떤 여야 간의 대치나 어떤 그 복잡한 미묘한 쟁점이 아니라 국민들,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의 진상규명, 수사협이 있었는지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지금 보면 친정집인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눕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네. 과연 이게
좀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 오후 2시나 한 4시 안에는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좀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강전의 부위원장 생각 네.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까지 아직 김 의장이 입장을 네. 내놓고 있지 않은데 결국 뭐 여야 합의로 끝까지 이렇게 유도할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 어떻게 손을 들어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의장께서 그 2년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그런 것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회법에 있어서 의장이 바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국회법의 문제와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동안의 관행의 문제 이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도 물론 국회의장이 지금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당적을 가지고 5선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되셨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법상의 어떤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모습, 왜냐하면 국회니까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김진표 의장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어떻게 특검법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넘어서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에 따라 서로 간에 합의를 해오라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을 텐데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자, 본회의 앞두고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상황이 이렇자 야당에선 김 의장을 상대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말 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우상호가 했으면 안 그래.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들이지.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들이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자 지금 방송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이거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아까 욕설은 걷어들이는 걸로 마이크 안 들어올 때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진짜 마이크 안 들어오고 좀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저는 소신껏 얘기를 했고요. 예.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거 거죠. 하지 말고 예.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지금 방송 시작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저기 빨간불 마이크 온이라고 돼 있으면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저기는 잘 안 보잖아요. 네.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무조건 예.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발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네. 자, 생방송이 시작된지 모르고 굉장히 삐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욕설을 했다가 박지원 당선인이요. 자, 오늘 아침에 또 사과까지 거듭했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자, 적절했다 보십니까? 적절하진 않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뭐 사석에서는 어떤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끼리. 하지만 이제 방송용으로 마이크가 클로즈된 줄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지원 당선인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이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왜냐면 이게 저도 이런 못되게 욕설을 할 수 있지. 말하자면 뭐 입법부의 그 수장과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박지원 당선인께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습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곤란을 했지만 또 이 그 반응들을 보니까 속 시원하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방송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이크가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네. 박지원 그 당선인께서는 방송에 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뭐 아까 일부러 얘기했는데 일각의 의심입니다. 거의 일부러 있을까요? 예,
저도 지금 서 소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요. 저는 마이크 켜진 거 모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어쨌든 좀 고령의 나이로 당선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국회의장도 노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실 박지원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 자리가 어떤 중립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장에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편승에 시류에 편승을 하고 있다.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의 어른으로서 할 이야기인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나온 대로 서영주 소장님, 네. 이 국회 차기의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예 생각을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두까지는 제가 뭐 추측할 수는 없으나 박지원 당선인도 지금 국회의장 자리에 아예 그 마음이 없으시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아요. 아하. 네, 다만 이렇게 욕설을 해서 접근하는 말하자면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고 또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욕설을 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나 다만 이제 박지원 그 당선인께서는 욕설보다는 어떤 그 정확하게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이 처세 그리고 현 국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개 XXX 이 부분들은 네. 좀 그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좀 정치 구단으로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지혜 변호사님 이거 들어보니까 언제 이거 좀 예전에 있었던 일 아니야? 이런 기시감? 이런 게 좀 들린다? 보인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었죠. 2021년도에요. 당시에도 국회의장을 좀 압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박병석 당시 의장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예. 초선이었던 김승원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서 뭐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었습니다. 당시 해명도 있었어요. 이 네. GSGG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떠올리시는 것처럼 한글로 그 욕설의 초성을 따온 것이 아니라 이제 Government of General G라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일반 의지를 위해 이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사실 GSGG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욕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 의원이 징계를 당하기는커녕 이제 공천을 받아서 재선까지 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벤치마킹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복수형, 그러니까 들의 의미가 담긴 D 같이 붙여져서 GSGGD라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또 이런 글을 예. 남기기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많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참 적절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자, 어쨌든 이번 발언이 뭐 과거 박병석 의장 향한 그 단어보다는 뭐 오히려 순한 맛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이거를 어떻게 뭐가 순한 맛이고 뭐가 네. 더 매운 맛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감만 주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도 뭐 민주당 출신이셨고 지금 사실 김진표 의장과 조금 비슷한 형태로 의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여야 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두 분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서 자당 내에서 어떠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일부의 의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좀 강성화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사천 논란으로 인해서 다음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 사단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22대에서도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성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 소장님, 일단은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쪽에서 강행 처리가 한다고 하면 또 여당에서는 또 뭐 퇴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만약에 통과된다 한들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국민은 또 이 전국 혼란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난감할 이제 것 같아요. 이 전국 혼란 자체는 대통령이 푸셔야 돼요. 이 최해병 특검법 자체는 이게 대통령실과 관련이 돼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해병에 대한 어떤 순직에 대한 진상조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사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나서 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통크게 결정하지 않으면 윤재호 원내대표 속이 터지지요. 본인도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데 통과시켜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집권여당인 그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걸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 차라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길 바라는 겁니다.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본인은 그냥 퇴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호되게 국민들한테 회초를 맞았는데 이 최해병 특검대에서 우리도 좀 통과를 해주고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떡 버티고 있으니 일단은 퇴장하고 본인들의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차라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뭐 어떻게 좀 풀어서 이걸 빨리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의 이제 결정 거부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국민의힘은 속편한 지금 상황일 것이다. 네, 한번 네,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중질환, 자중질환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가끔씩 한번 찾아봤더니 같은 편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란 뜻입니다. 자, 지도부 구성 싸우고서 좀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 국민의힘 얘기인데, 자, 임재 변호사님 그 전에 국민의힘 상황 얘기하기 전에 자, 칩거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목격이 돼서 굉장히 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이제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사진이 포착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차림으로 자택 앞에 한 햄버거 가게를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사진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택 근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편한 차림을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동화가 이제 눈에 띄는데 이때 이 운동화가 선거 유세 기간에 좀 즐겨 신었던 그런 운동화라는 점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나 이런 체형만 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다. 그렇다 이제 뭐 아무리 칩거 생활 중이라고 해도 당연히 산책도 하고 밖도 나다녀야지. 또 이런 반응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님, 저희가 총선 때 정말 매일같이 만났던, 매일같이 봤던 분이라 사람이라서 뭐 제스처, 실루엣 보면 맞아 보이네. 어디까지나 일단은 추정 되는 사진인데 맞겠죠? 지금 저 게시물을 올린 분이 본인의 지인이 찍은 사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굴을 보고 눈인사를 한 뒤에 지나가고서는 뒷모습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서영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일단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전당대회 뭐 6월, 7월에 있는 전당대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인데 일단 조만간 낙선자들하고도 한번 만날 거라고 하고 정치 행보를 그럼 다시 좀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일단 전당대회 뭐 연기 요청서를 했었는데 그런 적 한 적 없다까지는 얘기했지만 출마 안 한다는 얘기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네. 정치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내공을 있습니다. 쌓고 오겠다. 그렇죠. 내공을 쌓고 오잖아요. 네. 떠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어떤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운이 안 좋았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운이 안 좋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소모품으로 다 쓰임을 당하고 따지고 보면 버림받은 어떤 형국이 됐거든요. 108석, 지금 현재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로 봤을 때 108석의 성적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으면 됐을까라는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선거에 대패한 어떤 주 요인인 것처럼 지금 그런 말하자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면은 전당대회 나온다. 저는 그거는 요원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낙선자 만나고 누구 만나고 개인의 일정 부분들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 내공을 쌓아가는 그냥 일정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봤던 총선 기간에 많이 봤던 모습 포즈인데 유사합니다. 저기 좀 시그니처 포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왼쪽에 좀 허리춤에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칩거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사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임재희 변호사님, 일단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내놓은 건데요. 유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지금 3연패를 했다. 지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너무 국회에서 보수가 소수가 되는데 만연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대선을 이겼다고 하지만 불과 0.73% 차이로 겨우 이긴 것이고 이제는 정말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힘주어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는 말까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 예?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 거기에 대해서 그건 탄핵이 잘못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배신이죠.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요. 보수에 들어온 용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용병이라는 단어가 뭐 칭찬으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들어온 어떤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힘 계열에서 계속 있었지만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고 또 그런 신당에서 대권 주자로서 출마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당시에 홍준표 그 후보와 좀 표를 나눠 갖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그때 대선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모시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과 좀 인연이 있는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유세를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빛에 가려서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보이지 않았는데 총선이 참패가 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참패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어떤 총선 참패에 있어서의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로 나오겠다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에 들어온 용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인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목하느냐. 아무래도 여론조사,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표로 한번 저희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유승민 전 의원이 꼽혔고요.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 소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뭐 직후까지 해도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역전된 상황.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원들만 따졌을 때는 또 이게 좀 정세혈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자체는 국민이 완전히 바뀌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민심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한 정당으로 따지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 전체의 어떤
적합도 1위로 뽑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 있다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지지층에서는 또 완전히 또 앞서 완전히 있습니다. 그 한동훈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하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아주 극명하다. 근데 이 정당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그동안 이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쭉 왔던 이 보수 정부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요. 오랫동안 본인들의 어떤 당원에서 어떤 좀 지경을 넓혀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쭉 확장해 가면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전국 정당의 위상을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국민의힘은요. 다시 안으로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말하자면 영남 자매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않으면 향후의 재집권이라든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신호를 국민들이 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보면은 뭐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하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들어올 어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좀 순수하게 보수의 재건을 고민하시는데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은 살 수 있는 어떤 뭐 기회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단호하게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전당대회까지 간다고 하면 누가 당선될 것이냐, 또 어떤 당선되면 어떤 룰로 할 것이냐, 뭐 당심을 100% 반영하느냐, 국민 의견을 좀 몇 %도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 자, 까도 계속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눈 바 있는데 자, 오늘도 보면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양파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채용 비리 사실 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꺾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비리에 한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사람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선관위에서는 이 인적 사항 부분을 까맣게 칠해놓은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한 채로 그 복사본을 서류로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반출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수를 했는데 이 자료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 뭐 특혜 채용 요력이 담긴 문서 파일을 이미 변조하거나 감사가 임박해 관련 문서가 아예 파쇄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자료 제출, 뭐 자체 점검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의 증거 인멸 사례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아까 네. 저희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정말 할 말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자, 어떻게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위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법률 위에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게 효력이 미치는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든 우리 입법자들의 결단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을 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본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자식들에게 거의 뭐 세습을 시키는 형태로 자리를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한다든지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같은 거 못하겠다,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자료들을 결국에는 감사위
계속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는데도 선관위에서 마지막에 주게 된 것은 여론이 악화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정말 회초리 들어주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검찰의 어떤 수사를 했으니 뭐 사실은 나중에 좀 밝혀지겠지만 일단 감사 결과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소영주 예. 소장님 이거 하나 제가 적어왔는데 네. 자, 승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점수 산정이 잘못돼서 애초에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나왔고 자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배짱 부리고 결국 들통이 나고 자 아까 법 위에 있는 건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법이 안 무서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이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관리가 안 됐다. 그 내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각각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감찰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저는 이제 선관위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자료에 대한 위조, 그다음에 불성실한 제출, 은닉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2배, 3배 가중해서 저는 본보기로라도 이번에는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앙선관위가 감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감사의 중앙선관위를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는데 시간도 짧고 말씀한 대로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런 식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가리고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이유를 대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원회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각 지역 선관위 다 비상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근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책임 있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 비상근이니까 그냥 직만 가지고 있고 심지어 또 수당도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가져갑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어떤 뭐 가족 회사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환골탈퇴를 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선관위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녀 채용 특혜가 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이거는 조직의 부패, 네. 관리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선관위가 선거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별건으로 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또 국감이 있습니다. 22대에 들어오고요. 지금 또 감사원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이번에 22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 다 뜯어 고치자. 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 원을 받아온 사실 적발됐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강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이 채용 비리라고 하면은 청년들 네. 허탈감 들 테고 그렇죠. 그걸 바라본 부모들 그걸 준비해왔던 청년들을 바라봤던 부모들 굉장히 허탈감 들 것 같은데 자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기관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게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있어의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방법원 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제 비상임이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법원을 관리하는 것도 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채용 비리 그리고 수당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거 2가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여다봤을 때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의 여기에 대해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들여보는 부분들 왜냐하면 채용 비리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자료를 계속적으로 파쇄를 하고 뭐 은폐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포렌식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을 실제로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선관위에서 내부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익제보자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뭐 특검 당연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네, 영원한 라이벌. 나훈아 씨의 영원한 라이벌로 불린 남진 씨, 가수 남진 씨가 나훈아 씨 은퇴 소식에 조금 아쉬워하는 어떤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반가운 얼굴입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빨리 이렇게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저는 힘이 날 때까지, 내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불러보고 싶습니다. 짧게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자, 이 남진 씨와 나훈아 씨 하면은 굉장히 뭐 우리나라 뭐 70년대부터 뭐 80년대 그렇죠. 뭐 최근까지 굉장히 대중문화를 좀 이끌어 왔는데 어느 분이 가장 좀 좋으십니까?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제 남진 나훈아 하면 영호남을 이게 대표하는 그 트로트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진 뭐 선생님께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나훈아 씨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노래 스타일이나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잡초 같은 어허. 이런 뭐 무시로 뭐 이런 많이 뭐 이제 명곡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니 저는 아직도 노래를 들어보면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해도 될 법한데 어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훈아 선생님 보면은 스타일 자체가 상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물러날 때라는 거, 박수 칠 때 떠나라. 아마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고 좀 더 예전에 그 나훈아 선생님 노래들을 오늘 좀 찾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뭐 강전혜 부위원장님 뭐 어떤 세대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친숙한 세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축구로 치면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이 논쟁하고도 비슷하기도 한데 자, 어느 분이 좀 더 친감 있게 다가섰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분 세대는 아닙니다만 우리 코로나 때 한 언론사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를 방영을 한 것을 좀 우연히 보고 그때부터 굉장한 팬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 신문에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었는데 훈아 오빠라고 하면서 훈아 오빠. 국민들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팬레터를 그 신문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아직도 콘서트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쨌든 정년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아직 정정하시는데 너무 빨리 은퇴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남진 씨 좀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더 좋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다 좋죠. 앵커님, 우리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고를 수 없잖아요. 그만큼 그 매력도 다르고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말 뒤흔들 만한 제대로 된 그 거목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사실 오랜 기간 라이벌을 형성해 오시면서 맞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활동을 해오신 것도 그래서 맞습니다. 남진 씨가 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상대가 은퇴한다고 하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우 나훈아 씨 은퇴 너무 아쉽다. 힘날 때까지 본인은 부르겠다. 이런 얘기도 밝히신 거잖아요. 이 두 네. 분의 우정과 그리고 두 분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계가 발전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두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거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라이벌로 활동했지만 굉장히 좀 다른 듯 같은 점. 뭐 분위기도 좀 다른 점도 있고 노래 스타일도 좀 달랐고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요. 정말 그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면서 함께 이 음악계를 짊어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남진 씨는요. 좀 더 세련된 도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스타일도 조금 더 다르다. 좀 더 서구적이다. 이런 평가를 임 받기도 변호사님 하고요. 좀 평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으시죠. 좀 서구적인 형의 미남형이시기도 했고요. 나훈아 씨는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남자, 투박하지만 그 거친 매력, 마성의 매력을 소유하고 계시죠.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이제 나훈아 씨는 음악성을 어필하는 읍김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진 씨는 좀 현대적인 감각에 좀 세련된 음악을 추구했다면 나훈아 씨 그 가사의 절절함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은 그런 가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활동 스타일도 참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우리가 나훈아 씨 콘서트 예매하기 너무 어렵다. 정말 피케팅이다. 이런 얘기 해오잖아요. 신비주의를 고수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훈아 씨를 TV에서 만나기는 정말 어렵죠. 대부분 오로지 콘서트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평가되는 반면 남진 씨는요. 대중 가수는 누구와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네. 계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들에게 자주자주 좀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고 예능 프로에도 나오시고 뭐 후배들과의 협업도 남진 씨는 좀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라이벌을 보면서 굉장히 뭐 울고 웃고 굉장히 많이 웃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횡설수설 주인공 바로 많은 분들 기억하실 이름 조두순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번엔 뭐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죄로 뭐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뭐 여기서 반성도 없고 내가 뭐 뭘 잘못했냐 이런 투로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조두순 출소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사회로 복귀시켜도 되는 것이냐, 어떤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는데요. 당시 출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야간에 외출 제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제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이를 조두순이 어기고 뭐 본인의 입장으로는 뭐 부부 싸움을 해서 밖에 나와서 내가 좀 화를 시키려는 과정이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요. 40분간 이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참 불성실하게 임해서도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뭐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 뭐 나는 어떻게 화를 삭히라는 것이냐. 부인이랑 싸웠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초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상담을 하러 간 것이고 얘기를 끝나고 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이 선고가 되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준혜 변호사님. 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는데 아내와 싸워서 무단 외출한 거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1심에서는 징역 3월, 사실은 적지 않은 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조두순 같은 경우는 형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수용 기관들에 있어서 이 내부에서의 교화 과정도 조금 더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관되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첫 재판 때는 이런 모습도 연출됐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마누라가 22번째 올라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이혼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께 이게 남자께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봐야지.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네, 이번 주제 저희 키워드죠. 횡설수설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 네. 자, 이거 반성의 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교화 과정이 있었는지가 의심될 만큼 온전치 않다. 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법으로 따졌을 때 뭐 이 무단 외출 부분에 있어서 징역을 때리고 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법의 영역이지만 국가라는 것은 나머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두순 씨의 이런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는 주변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조두순 씨는 이 무단 외출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 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회에서 돌아다니지 못했을 때에 혹시나 또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들.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들을 보면은 아내와 싸웠다, 재판부에 하는 부분들, 국가에서 100만 원 나와서 난 아무것도 없다, 벌금 깎아달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한 번 더 감정을 받아봐야 되고요. 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이 격리가 안 됐을 때는 나머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런 관계 당국에서 좀 이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 네. 자, 그리고 임지혜 변호사님 조금 안 나온 얘기인데 즐겨보는 드라마 속 장면과 현실을 연관지어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과 본인의 상황을 말도 안 되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2번이나 도망을 갔는데 저는 아내가 22번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90년 된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문 앞에 초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하러 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거나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또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자,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그런 A씨가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게 됩니다. 잘못된 주차된 차 때문에 이제 차를 뺄 수 없다며 항의하는 30대 여성을요. 이 보디빌딩에서 입상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체격이라던가 힘이 얼마나 그렇죠, 상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정말 거칠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속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네? 여기가 계시면 안 되죠. 전화를 가지고 가. 식적이고 누구야. 죄송하다가 먼저야. 차 빼드릴게요. 야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가 그냥 가. 야, 네가 먼저 쳤어. 야, 이리야. 잘한 지진아. 마지막 잘하세요. 네, 소영주 대변인. 네. 일단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긴박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렇죠. 좀 느껴지는데 네. 자, 주차 문제로 저렇게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분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남녀를 떠나서요. 약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저분은 물론 이제 많은 보디빌더들은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분은 보디빌더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쓰려고 지금 근육을 키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몸에 붙었는데 정신은 굉장히 병든 것 같다. 나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게 어떤 분노 조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능력, 그다음에 본인이 보디빌더라는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끄럽지 않을까요?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보디빌더가 돼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때리려고 보디빌더가 됐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가중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가중처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좀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이 보디빌더의 아내 같은 경우에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아내에게 어떠한 이 피해 여성이 위해를 가하려고 본인이 오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빌더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었는데요.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위해를 가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렇게 폭행이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재판장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은 되겠지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고요. 자, 중국 광둥성에서는요,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선우 아나운서.
라이브픽입니다. 어제부터 닷새간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중국. 황금 연휴 첫날부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가 무너져 약 20대의 차량이 가라앉은 땅속으로 추락한 건데요. 이 사고로 2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중국 당국에서도 현장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구조대원 500여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무너진 고속도로. 중국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광둥성 일대 고속도로에서도 붕괴 사고가 났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는데 더 이상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선 벽 뒤에 괴물 소리가 난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3살배기 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100년이 넘는 집에 3살배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 애슐리 클래스 씨. 여느 날 딸에게 침실 벽장에서 괴물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딸이 괴물 만화 영화를 봐서 그런가 하고 무심코 지나쳤다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락방 근처에 벌떼가 몰려드는 걸 발견했고 곧장 방역업체를 불러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봤더니 벽장 뒤에 있었던 괴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글거리고 있었던 벌떼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클래스 씨는 당장 양봉업자를 불러 벌 제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첫날에만 벌 2만 마리의 벌집 45kg을 찾아냈고요. 총 5만 마리의 벌을 발견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벌집 제거 비용에만 한화 약 2,700만 원이 들었다는데 클래스 씨는 딸이 양봉업자를 괴물 사냥꾼이라 부르며 새로운 영웅을 만든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전했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